안녕하세요. 조경이 있는 책의 정원 조경이 가드너. 신화 북토크 이인식 카펜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우리 카펜터님 오늘 완전히 가을이세요. 가을 하세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완전 네, 무장을 했어요. 점점 갈수록 우리 이제 촬영하시니까 하면 하실수록 멋있어지시는데요. 우리 가드너님 덕분이죠. 예, 아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벌써 이인식 카펜터와 함께하는 신화 북토크 에피소드 5번째입니다. 말이 5번째지 매 에피소드마다 3분 아니면 2분씩 나오셔가지고 새로운 주제로 정말로 그냥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카펜터님 덕분에 그 각계각층의 뭐 반도체 우리 고대 반도체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우주 분야도 있어요. 네, 나사에서 인공지능 하시는, 네, 분야.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또 기대가 되는 강의입니다. 자, 오늘은 와우, 신이 인간을 창조한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주제가 또 어떻게 가볼 수 있을지, 어디 신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미래 어디까지 갈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오늘은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 볼까요? 첫 네. 번째,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부터 시작되네요. 네, 얘기해 주세요 또. 세계 신화에 네, 신이 인간을 창조한 과정을 가장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소개한 신화가 이 중국 신화입니다. 중국 신화는 장세 신화를 보면 네, 반고라는 큰 거인이 우주를 창조했는데 네, 그다음에 인간은 누가 창조했는가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거기 나온 신화 이름이 여와 조인 한문인데요. 여와라는 여신이 조인 네. 인간을 창조했다. 자,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와는 아주 그 그림에 보시면 아주 그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한 그런 여신인데요. 그 천지가 열린 다음에 천지 개벽한 뒤에 네. 새, 짐승, 벌레는 다 우주에 태어났는데 인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와가 황토 흙을 물에다 반죽해서 네. 줄로 뿌렸어요. 네. 그러니까 줄로 뿌리면서 황토 이제 반죽들 물이 떨어지면서 그게 즉시 인간으로 이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인간을 수없이 많은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신이 만들다 보니까 이 땅덩어리 큰 지구에 사람을 다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만드는 것도 방법이지만 네. 사람들끼리 너희들이 인간을 만들어라. 그게 뭐겠어요? 힘드니까. 네, 짝짓기를 해라. 네. 그러니까 결혼을 해라 쉽게. 네. 짝짓기 남녀가 짝짓기를 하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네요. 섹스를 하면 얘가 태어나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제도를 그러니까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여기 말씀드리면 신매, 네. 그러니까 혼인의 신이죠. 네. 인간과 인간이 이 혼인을 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그 신인데. 네, 근데 이 사진은 그림을 보니까요. 네. 그래도 신하면 되게 아름답고 미국 같은 경우,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스 신화 같은 경우는 다 아름답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뒤에가 지금 꼬리가 막 도마뱀 같이 우리 그러니까 동양신은 그러니까 이 여신이 이제 네. 이렇게 생긴 거. 여신 생김새가 이제 이런데 네. 그 여신이 네.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을 뿐더러 네. 너무 인간을 사랑해가지고 네.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네. 그 대자연을 이렇게 섭렵하고 통치하면서 인간을 위해서 애를 쓴 그래서 여호와 여신은 우리가 아주 잘 떠받들여야 할 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와우. 아까는 우리가 이제 중국 신화를 본 거고 이번에는 그리스 신화의 로봇. 야, 그리스 신화에 나오신 그렇죠. 분들 다 서양 아름다워요. 신화에서 네. 인간이 처음 생길 때 어떻게 생겼냐면 신들이 네. 귀찮은 일을 하기 싫어서 네. 신 대신 노동을 해줄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요새 말로 하면 로봇이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신화 보면은 네. 그 인간을 이렇게 신이 만드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신화에 보면은 그 인간 대신에 일을 해야 할 또 인간과 비슷한 그게 뭐냐면 바로 로봇인데 그 로봇을 만든 얘기가 신화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그리스 신화에도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피그말리온인데. 네, 이거는- 피그말리온 네. 있고 탈로스가 있는데 피그말리온을 보시면 네. 절세 미인입니다.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이게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렇죠. 그 피그말리온이 그 조각가인데요. 독신주의자, 여자를 싫어했어요. 요즘 그런 애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네. 그 독신주의자 시조입니다. 네. 그래서 피그말리온이 근데
이 조각을 하는 솜씨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떤 여자를 닮은 조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그 조각품에 사랑을 느껴요. 근데 이게 돌덩어리인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그래서 피그말론이 그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한테 네. 간절히 부탁해요. 그렇죠. 이 피그말론이 이 조각에 생명을 부어 넣어달라고. 그래서 그게 통해 가지고 이 조각이 살아남 인간이 됩니다. 여자가. 그래서 결혼까지 해요. 네. 근데 이름은 뭐냐면 갈라테이아. 우윳빛으로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해서 심리학적으로도 많이 네,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아주 이건 정말 피그말리온은 이 갈라티아하고 해서 너무너무 유명한 모르는 사람이 없죠. 피그말리온 바로 딱 떠오르는 게 조각 여자 조각 조각을 만들어서 결혼한 그런 아주 야, 그러니까 그래도 신이 아니죠 카펜터님 인간. 대단하시네요. 네. 그 로봇을 가지고 이 피그말리온의 사람은 아니니까 하지만 사람처럼 함께한다는 걸 그렇죠. 신화에서 이 피그말리온의 이 갈라테이아를 데리고 왔네요. 오늘의 주제에. 네. 그런데 이제 또 네. 그 피그말리아는 이제 네. 사랑의 얘기지만 또 되게 로봇은 전쟁이 떠오르잖아요. 네. 쇳덩어리. 그 탈로스라는 이제 또 로봇이 이것도 정말 유명한 그러니까 로봇 역사에서 제가 네. 로봇에 대한 이 책도 쓰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아주 정말 유명한 네. 그 주인공이 이제 아. 탈로스인데요. 나는 멋진 로봇 친구가 네. 좋다. 이인식 지음. 네. 이게 몇 년도에 지은 거죠? 꽤 이제 시간이 됐는데 네. 뭐 자기 자랑 아니 자랑하겠습니다만은 네. 국어 선생님들이 네. 과학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네. 그 책을 냈어요. 17권을 소개했는데 네. 제일 먼저 읽어야 할 책으로 이 책을 소개할 정도로 이게 아주 저는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년도예요? 저도 카펜터님?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릴 정도로? 개정증부판에 나오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잊어버릴 정도라는 건 엄청나게 오래 전에 우리 카펜터님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엄청나게 앞서가신 거네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여기 이제 우리 가드는 역시 에리한 질문하시는데 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과학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니까 네. 업데이트를 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과학기술에는 고전이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코스모스라든 이런 책을 열심히 보시는데 네. 칼 세이간이 생존의 우주 네. 지식으로 쓴 책이 코스모스인데 네, 네, 그렇죠. 그대로 엄청난 우주 발전이 있었는데 그 책은 거기에 있을 수가 없죠. 저자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래서 저는 과학책의 고전을 읽는다는 걸 잘 이해를 못해요. 이 책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꽤 오래전에 쓴 책이라 그 이후로 로봇 기술이 엄청 발전했잖아요. 그걸 또 집어 넣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과학출판계의 하나의 아이디어인데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분야에 새로운 걸 어떻게 업데이트해서 네. 주기적으로 과학책은 의무사항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네. 한 번 나온 과학책은 5년 내에 한 번씩 새로운 사실을 넣은 개정판을 내야 한다. 그래서 이게 개정판이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개정 정보판으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최근 책이 되고 말았죠. 네. 그래서 이인식 카펜터님의 명언이 나왔습니다. 과학에는 고전이 있을 수 없다. 예, 그리고 고전이라는 건 시간이 갈수록 더 묵혀지고 불변하는 진실인 근데 인문하고 달라요. 그렇죠. 또 하나 다르죠. 과학은 반드시 5년 만에 개정 정보판을 내라 의무적으로 시간이 지난 뒤에 왜냐하면 제가 우리나라 과학책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한 사람이니까 네. 그걸 통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 옛날 얘기를 또 보고 또 봐요. 그래서 그건 퇴보다. 양자역학도 마찬가지. 양자역학 아주 옛날 나온 얘기예요. 네. 이제 뭐 지금 와서 양자역학 인기 있다고 해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대로 발전된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게 일종의 사회적 병리 현상이랄까 생각을 해요. 과학책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과학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괜히 새로운 얘기를 넣지 않고 있던 얘기를 재탕삼탕 해서 그거는 조금 인문학책과 다른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글쟁이들한테 말하고 네. 싶어요. 과학 글쟁이들 제발 도서관에 있는 그 오래된 그 지식을 꺼내다가 재탕삼탕 하지 마시고 현재 도서관에도 없는 새로운 지식을 끌어다가 소개를 해야지 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지. 네. 이제 그래서 요새 양자역학 독서 붐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한편은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카펜터님? 기술력은 고전이 있을 수 없지만 과학이나 물리 같은 부분은 이것도 인문학처럼 양자역학도 그렇고 불변하는 어떤 진리 같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양자역학은 요즘에 많이 이슈화되는 건 그만큼 대중들이 많이 이제 그거에 대한 관심으로 양자역학하면 예전에는 되게 어려운 과학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그게 뭐 불교로든 여러 가지로 같이 원리적으로 이게 이렇게 융합이 되면서 이해도의 폭이 좀 깊어지고 대중화돼서
관심을 갖는 게 네, 아닐까라는 그 생각이 또 개인적인 가드론이 생각이 의견입니다. 공감합니다. 네. 그런 독자도 있겠죠. 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과학 시간 이렇게 써야 한다는 게 음. 일반론이죠. 그런 시장이 당연히 있어야 좋죠. 네.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그 탈로스 얘기하다가 이제 옆으로 잠깐 샜는데 이게 또 우리 신화북토크의 가장 큰 묘미니까요. 그 네. 탈로스를 만든 사람이 노쇠로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네. 그리스 신화의 최고 발명왕이 누구죠? 발명이신 헤파이스토스죠. 그 아프로디트 비너스의 남편. 근데 헤파이스토스가 좀 다리가 불편해요. 그래서 네. 또 못생겼어요. 근데 기술은 최고예요. 대장장이. 그러니까 그 틈에 아프로디테가 이런 신과 간통을 하죠. 그걸 알아요. 헤파이스토스. 근데 그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그 명작이 바로 탈로스인데 이 탈로스를 뭐라 하냐면 그 파수꾼 그러니까 보초 초병이에요. 그래서 외국 사람이 쳐들어오는 걸 막는 여러 덩어리가 커가지고 그런데 한 가지 네. 이 탈로스의 약점이 있었어요. 네. 발 뒤꿈치에 조그맣게 얇은 천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게 찢어지면 죽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발 뒤꿈치에 그 얇은 막이 찢어지면서 온 몸에 납이 다 빠져나와서 결국 탈로스가 죽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화에 로봇 하면 1번 네. 피그말리언이 만든 갈라티아, 네. 2번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탈로스. 이 두 탈로스. 가지는 현재 인공지능 시대, 로봇 시대에 꼭 알아둬야 할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 신화의 로봇에서 넘어가죠. 네, 네, 전설 중국에도 속에 인조인간 들어가네요. 인조인간이라는 거는 네, 그 사람처럼 생겼는데 사람이 만든 거죠. 신이 만들었거나 네. 그게 인조인간인데 그 여러분들이 혼란을 느껴요. 로봇은 뭐고 사이보그는 뭐고 안드로이드는 뭐냐. 이 세 가지가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은 그냥 사람이 만든 기계 덩어리입니다. 네, 사이보그는 제가 지금 안경을 썼다고 다 우리 이렇게 마이크 쓰면 사이보그가 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생명체에 기계 장치가 부과돼서 기능이 올라간 게 사이보그예요. 사이보그라는 게 로봇과 달라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아예 기계로 만든 것이 로봇이듯이 어떤 생명체, 유기체 이런 걸로 만든 게 바로 안드로이드 인조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조인간은 인간인데 네. 로봇과 다르죠. 인간이라 이거죠. 그쵸. 로봇은 기계고 이 세 가지 용어를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 분이 많은데 이것도 구별하기 쉽지 않아요. 저도 이거 세 가지 구별하는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쉽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제가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원래도 정리를 잘하잖아요. 그렇죠? 로봇은 그냥 기계. 물체가 움직이게 만드는 기계. 작동하게 기계 만드는 기계 덩어리. 네. 그리고 사이보그는 일종의 반인 반수처럼 오케이. 네, 굿. 사람한테 네. 좀 더 터미네이터처럼 이렇게 오케이, 업그레이드 맞습니다. 시키는 거. 오케이. 기계 장치로. 그리고 마지막에 안드로이드요? 안드로이드. 네, 그거는 기계에게 로봇에게 인간의 영적인 뭔가를 더 심어주는 맞습니다. 이게 인간이다. 진화될 수 있는. 인간. 근데 인조 인간이다. 그러면 딱 세 개가 구별이 네. 되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조 인간이 이제 전설에 등장하는데 중국의 그 유명한 이건 진짜 유명합니다. 열제라는 고전에 네. 그 유명한 언사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언사가 제주꾼인데 네. 이 친구가 인형을 하나 만들어요. 그게 이제 인조 인간의 시조 중에 하나인데 모광이라는 그 임금 옆에다가 네. 그 이제 갖다 놓는데 그때 임금은 여자들이 여럿이 앉아 있잖아요. 네. 그 첩도 있고 뭐 후궁도 있고 뭐 시녀도 있고 근데 음. 그 이 언사가 만든 인형을 갖다 놓으니까 그 이 인형이 인조인간이 그 여자들한테 막 이렇게 눈빛을 해요. 그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신기하죠. 사람이 만든 인조인간이 벌써 살아있는 여자들을 이렇게 유혹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모광이 화가 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걸 죽여라. 네. 눈알 돌아가는 복시다 해서 이 결국 그 인조인간을 죽여요. 궁금하시죠? 어떻게 됐겠어요? 인조인간 죽였는데 언사가 죽여요. 네. 죽인 뒤에 보니까 그 인조인간 몸 안에 기껏해야 헝겊, 뭐 가죽, 나비, 나무, 악교,질 이런 것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그 허접스러운 걸로 만든 인간이 사람처럼 행세를 했으니까 그 언사라는 사람이 대단한 발명왕이죠. 그래서 그 인조인간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건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서양에도 이제 이렇게 인조인간이 있겠죠. 그게 유명한 골렘. 골렘은 아마 컴퓨터나 로봇을 모르는 분도 많이 알 겁니다. 네, 처음 왜냐하면 들어요. 탈무드에 나오니까 아. 유대교 그 법전 네.
율법 전서에 나오죠. 탈무드. 그래서 이제 골렘은 생명이 없는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골렘. 생명이 없는 물질. 골렘. 네, 본래 뜻이. 근데 그 랍비, 그 유대교의 율법학자 랍비가 흙먼지를 다 모아가지고 만든 인조인간이 이 골렘입니다. 그러니까 지력 덩어리예요. 생명이. 근데 이게 이제 신기하게도 사람처럼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그 랍비의 집을 지키고 착한 짓 하네요? 착한 행동하네요? 근데 나중에 알게 돼요. 나쁜 짓 때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아. 또 교회당에서 하인, 심부름꾼 노릇을 해요. 그리고 특히 유대교를 이렇게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에 가서는 이 사람이 그 이교도들을 감시하는 그 스파이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유대교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하죠. 그러나 동시에 상대방을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1580년 이건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얘기인데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 그 수도에서 체코 사람들이 유대인을 죽일 거다, 학살할 것이다. 그런 정보를 이 골렘이 수집했다는 얘기 전해질지는 보면 막 헷갈려요. 픽션과 논픽션 막 그러니까요. 뒤죽박죽 돼가지고 이런 전설이 내려오니까 그 정도면 전설의 개념으로 스토리 입힌 게 아닌데요, 완전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네. 소설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네. 야 참 희한하다. 그 사람의 상상력이 네. 놀랍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흙먼지로 만든 골렘이 랍비를 위해서 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가 또 그런 정보도 얻어오는 이렇게 스파이 노릇도 하고 뭐 그래서 국정은 요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얘기가 전달되니까 이게 이제 신화와 전설이 상상력의 한계가 끝이 없다. 네. 이게 그 마지막에 재밌는 골렘 것 같아요. 스토리는 인간들의 나쁜 행동을 오히려 신한테 이렇게 이런 우리가 한 게 아니야 골렘이 한 맞아. 거야 이런 식으로 이걸 떠넘긴 게 아닌가 네 싶네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로봇이 제일 네. 많이 나오는 게 옛날에는 네, 그 소설, 요즘은 프랑켄슈타인. 영화, 또 만화. 네, 로봇만큼 이렇게 상상력의 도구로 쓸만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문학 세계에서 아까 말한 인조인간 로봇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네. 인조인간이 어떻게 등장하고 로봇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제가 4가지를 소개할게요. 이거는 우리 청소년도 꼭 알아둬야 할 일반 상식이 되겠죠. 제일 처음에 프랑켄슈타인. 프랑켄슈타인은 그거 다 할 텐데 또 의외로 얘기시켜 보면 그 내용을 뭐 아는 분이 별로 많지 않고 그냥 프랑켄슈타인 괴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그 메리 셸리 여자분이죠.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과학 소설의 모든 요건을 갖춘 최초의 작품이 프랑켄슈타인이에요. 이건 엄청난 문학적으로 뭐 계기서 엄청난 작품입니다. SF의 최고. 근데 그 프랑켄슈타인이 누구냐면 프랑켄슈타인 누군지 아시죠? 과학자 이름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은 괴물 이름으로 알아요. 그게 이제 헷갈리는데 그 프랑켄슈타인이 과학자인데 어느 날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가지고 괴물을 하나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 괴물이 너무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실패작을 만든 거죠. 프랑켄슈타인이. 그러니까 괴물이 창피하니까 숨어버려요. 밖에 못 나오고. 그러면서 이 메리셸 이건 저 처음 알았어요. 제가 무식한가 봐요. 프랑켄슈타인이 과학자 이름인 건 알았는데 이걸 쓴 사람이 여자였어요? 메리 셸리 유명하죠. 제가 메리 셸리는 정말로. 그러니까요. 메리 셸리는요 네. 문학사에서 네. 지금 그때 살아 있었으면 아마 노벨상 있었으면 노벨상감이죠. 이거 메리 셸리 이분입니다. 메리 셸리. 저 귀부인이죠. 메리 셸리. 사실 이 시대 때는 여자들이 뭔가 이런 거를 나서서 문학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좀 자제가 됐던 시대 아닌가요? 그러니까 1818년이니까 19세기 초인데 그때 좀 괜찮구나. 아주 네. 옛날이지. 만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인조인간이 네. 이름이 없는 괴물이다. 그런데 이제 산속에 숨어가지고 하다가 그래요. 부탁해요. 프랑켄 박사한테. 박사님, 저도 좀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해서 여자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괴물도 사랑을 해야 하잖아요. 외롭잖아요. 근데 안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프랑켄슈타인 동생도 그 애인도 죽여요. 괴물이 갖고 막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뭘 상징하냐 요새 과학 기술이 이렇게 해로울 거라는 게 프랑켄슈타인 괴물로 지금 모든 게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 기술이 해롭다 하면 프랑켄슈타인을 생각해라 할 정도로 이렇게 그렇잖아요. 자기가 만든 괴물인데 과학자가 만든 건데 결국 자기
애인도 죽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메리 나중에는 셸리 이분이 천재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메리 이 시대 때 셸리가 이것까지도 과학과 그러니까 그리고 결국 과학이 인간에게 주는 피해가 어떻게 앞으로 될 수 갈수록 있다라는 걸 과학이 발달하면 네. 발달할수록 네. 그림자를 가리킬 때 말하는 게 프랑켄슈타인에서 이건 영원히 네. 남은데 그래서 이제 결국 그 괴물이 도망가요. 어디로 숨어버리는데 그걸 찾아다니다가 프랑켄 박사도 죽어요. 결국에. 그리고 괴물도 숨어버리게 해서 결국 비극의 종말을 맞는 건데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과학이 일이 될 수도 있다 해서 우리가 프랑켄슈타인 용어를 많이 쓰는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괴물이 아니다 이거죠. 자꾸 프랑켄슈타인이라고 괴물로 생각하는 그건 아니다. 맞아. 이건 그 기본적으로.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유대교의 얘가 프랑켄슈타인이라고 예, 생각하니까. 정말 못생겼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유대교에 나오는 골렘. 안드로이드 골렘이라는 소설을 네. 구스타프 마이링가 1915년에 썼습니다. 그래서 환상 소설인데 여기서 이 얘기가 바로 뭐냐면 골렘이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래서 그 유대교 관계된 얘기 나오는데 그렇다 그 이제 뭐 이건 골렘도 그 과학 그 평론가들 쪽에서는 골렘을 하나의 상징, 프랑켄슈타인 상징적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네. 네, 그런 두 괴물은 아주 유명한 괴물이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배기 오늘 얘기의 키워드가 되는 로봇. 그 로봇의 용어가 생기게 한 기원 이게 바로 로썸의 만능 로봇이라는 희곡입니다. 희곡, 연극, 대본, 소설이 아니고 네. 희곡인데 네. 체코슬로바키아의 카릴 차페크 이걸로 이 사람은 인류 역사에 영원히 남게 되죠. 전 부러워요. 글쟁이로서 이렇게 이름 남긴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건데 하여튼 이 로썸의 만능 로봇을 쓴 카릴 차페크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끊임없이 로봇 인용될 때마다 등장하는 희곡 작가로서 정말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로썸이라는 과학자가 네. 로봇을 만들어요. 그때 로봇은 뭐냐면 체코 말로 강제된 노동, 그러니까 강제 노동하는 사람을 로봇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로봇은 우리 대신에 일하는 도구인데 현재 그 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로봇이 기계가 지능이 올라가면서 인간의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거기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로봇이 반란을 일으켜요 또. 그래서 사람을 다 죽여요. 그러면 보십시오. 프랑켄슈타인에서도 괴물이 사람을 죽이죠. 네. 골렘도 사람을 죽이죠. 네. 로썸의 만능 로봇도 사람을 죽이죠. 즉 이 세 가지 공통된 과학 소설에 공통된 키워드는 뭐죠? 로봇은 사람을 죽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로봇은 우리가 만든 과학기술의 결정체인데 그게 도리 사람을 죽인다. 그러면 과학기술을 발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세 가지 소설로 해서 과학기술의 미래에 대한 어두운 측면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과학기술이 우리한테 어두운 측면이 있다고 해서 과학기술 발전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 그러면 로봇이 사람을 안 죽이게 하자.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그 유명한 아시모프. 아시모프. 아시모프가 이 나 로봇, 아이 로봇이란 그 책을 1950년에 내면서 이때부터 로봇이 사람을 죽이지 않게 하자 하는 로봇의 3대 원칙이 발표됐습니다. 이 소설에서. 네. 그래서 그 이후로 로봇은 인간에게 잘해야 한다는 인간의 신분은 돼야 한다. 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그런 논의의 출발점, 논거가 바로 아이작 아시모프의 네. 로봇 3원칙입니다. 근데 로봇이 사람을 죽이진 않죠. 인간의 욕심이 죽이는 로봇을 만드니까 아마 이 아이작 분이 그거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 책에다 풀지 않았을까. 그게 정답이에요. 가드너님 깜짝 놀라게 사람을. 그게 놀라게 한다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바로. 네. 근데 자기들 얘기는 않고 맨 로봇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미사일 쏘고 하는 거 미사일도 로봇이거든요. 다 자동제어해서. 인간의 욕심이 그렇게 만드는 김정은이가 거죠. 쏘는 거지 로봇 미사일 지금 날라오는 거 네.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과학기술 타다는 게 있다는 인간의 거예요. 심성이 로봇처럼 변하니까 나쁜 그렇죠. 로봇이 나오는 그런 게 아닐까 아주 뭐 싶습니다. 명언입니다. 명언. 오늘의 명언 또 하나 나왔어요. 네, 그다음요. 네. 그건 또 어떤 로봇이 역사 속에 진짜로 이제 만들어졌느냐. 여기에서 하나 용어를 설명할게요. 자동장치. 자동장치는 자동, 스스로 움직이는 장치. 네. 스스로가 움직여. 사람의 도움을 네. 받지 않고. 그걸 영어로 오토마톤이란다. 복수로 오토마타. 왜 이 말씀드리자면 네. 여기서 알고리즘 용어로 많이 쓰시잖아요. 네. 인공지능이 발달돼 갖고 뭐 페이스북도 알고리즘으로 해서 내가 좋아하는 광고만 나오게 하고 한다는데 네. 그 알고리즘이라는 용어의 시초가 오토마타예요. 그러니까 오토마타는 용어를 이제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거 본래 용어는 스스로 생물처럼 살아 움직이는 기계 장치를 가리키는 용어가 오토마타인데 그게 다른 말로는 알고리즘이라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아주 옛날에 그 기겐국이라고 팔이 하나밖에 없는 그 중국의 고대 국가에서 비거, 비 날아다닐 비, 수레거 날아다니는 그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했다는데 그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그 상상력이 과학적이에요. 근데 이제 과학으로 발전 못해서 서양이 동양을 지배했습니다만은 아주 옛날에 보면 신화나 전설을 보면 결코 과학적 상상력에서 중국이 유럽에 지지를 않았어요. 그걸 꼭 우리가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에서도 그 물을 이용한 네. 그러니까 움직이게 해야 하잖아요. 기계를. 네. 사람이 안 도와줘도 스스로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겠죠? 요새는 전기가 있죠. 네. 컴퓨터 전기로 움직이니까. 근데 옛날에는 전기가 없었으니까 물, 뭐 공기 이런 걸로 이제 움직이게 하는데 옛날에 잘 떠오른 게 물을 이용하자 해서 네. 그 물을 이용한 자동 장치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집트에서 가장 그 문명이 발달된 게 알렉산드리아죠. 그 알렉산드리아 헤론이란 그 학자가 공기를 이용한 장치를 만들었다. 이게 과학의 발전의 역사죠. 물을 이용한 게서 유압 장치가 됐고 다 그게 이제 네. 오늘날 과학의 역사 시초가 되는 거죠. 역학의 시초가 네. 되는 거죠. 그럼 유럽에서 그러면 이제 문명이 발달된 뒤에 실제로 움직인 자동차가 뭐가 있었냐? 너무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이게 다 소개를 못 하고 이게 뭐 수십 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벌써 13세기부터 네. 우리 인간처럼 움직이는 기계에 대해서 굉장히 환상적으로 욕심을 내고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게 이제 과학기술 발전으로 이어졌는데 그게 오늘 인공지능의 뿌리가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13세기에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라고 이분이 누구냐? 신부님이세요. 나중에 교황인가 되셨을 거예요 아마. 이분이 또 주교님이었는데 만든 인조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인조인간은 사람처럼 걷고 말하고 했다는 거예요. 궁금해요. 이런 게 지금 아마 이런 게 안 없어져 있었으면 정말로 몇백억짜리 골동품으로 네. 인류 역사 그 전 시간에 보관이 돼야 할 텐데 하여튼 기록은 그렇게 이제 네. 되어 있다는 그런 게. 그다음에 이제 15세기에 파라셀수스는 꼭 알아둬야 합니다. 이 사람을 모르면 현대인이 아니에요. 몰라요. 죄송합니다. 파라셀수스. 파라셀수스 써놓을게요. 네. 이제부터 알겠습니다. 그 연금술. 연금술의 그쵸? 시초. 아. 그러니까 오늘 현대화, 근대화, 현대화학의 네. 시초가 연금술이거든요. 네. 이게 동양에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갔는데 연금술이 뭐냐면 금처럼 오래가는 물건을 만드는 기술. 그게 뭐겠죠? 금, 죽지 않는 거, 불사. 그러니까 불사액을 만드는 기술이 연금술이 동양이었는데 네. 이제 서양으로 가서 그거를 현대 화학으로 이렇게 탈바꿈시킨 그 유명한 학자가 바로 이 파라셀수스입니다. 파라셀수스. 네, 파라셀수스.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매독을 치료했어요. 그때 매독이 온 유럽을 사람을 죽일 때 그죠. 전 이 세계 사람이 수은을 인구가. 살용해서 그래서 아주 인류 발전에 큰 보탬이 된 그 아주 유명한 파라셀수스를 모르면 안 돼요. 뉴턴처럼 유명해요. 겁니까? 뉴턴처럼 유명해요. 네? 네. 파라셀수스 얼굴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훌륭한 분인데 여기 이제 제가 자료에다 못 수은에서 냈습니다. 매독을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죠. 엄청난 그분 진짜.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에 굉장히 기여한 바가 네.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네. 그분이 이제 또 그런 무슨 일이 했냐 다른 일도 했어요.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 건데. 책을 읽으면 다 들어가 있네요, 진짜. 아 그럼요. 제 책 소개가 그림이네요. 이 시대는. 그러니까 인공지능까지 다 나와 있어요. 저 뒤에 보시면 너무 재밌는 책입니다. 네. 예, 로봇도 나와 있고. 이렇게. 네. 하여튼 그런데 이 사람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신비주의자였어요. 네.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이거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인조인간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네. 이 사람이 설명해야 하는데 남자의 정액을 뽑아가지고 네. 네. 어떤 그릇에 넣고 땅속에 넣어놔라. 네. 거기서 근데 사람이 태어나요? 그 어느 그릇 분뇨, 짐승의 분뇨, 네. 똥이죠, 똥. 네. 그래서 같이 넣어놔라. 그러면 뭐 40일인가 지나면 네. 인간이 태어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현대 과학의 시조나 마찬가지 그중 한 분인데도 이렇게 인조인간은 그렇게 했는데 그럴 법하긴 해요.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농담이셨겠죠? 네, 농담이죠, 농담. 그래서 이 파라셀수스가 그런 얘기를 근데 워낙 해서 훌륭하신 분이 얘기하니까 정말 그런가? 그럴 라고 하는 법하고 거죠. 한번 시도해봐요. 댁에서 한번 시도해보시죠. 신비주의자가 아니라 유머가 있으시네요. 그리고 이제 진짜 배기. 그러니까 오늘날 로봇
그 개념을 제일 처음에 만든 사람이 아까 로봇에 만든 로봇의 카렐 차펙이었다면 네. 진짜 로봇다운 로봇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게 바로 복황성, 자크드 복황성입니다. 옆에 그림을 보십시오. 네. 그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이렇게 플랫폼 위에 요게 조그만 중요한 그게 거였군요. 이제 로봇이고 셋 다 로봇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의 왼쪽에 있는 그림은 한 손으로 북을 듣고 한 네. 손으로 피리를 불어요. 네. 사람처럼 생겼죠. 네. 가운데 있는 게 오리. 네. 오늘 얘기가 오리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게 플룻. 네. 불을 연주. 이 세 가지가 다 이 자크드 복황성이 만든 로봇인데요. 그 북을 치건 불을 뿌는 것은 남도 만들었는데 진짜 기계 오리는 이건 최고예요. 정말 최고의 로봇인데 왜 최고의 로봇이냐? 이게 진짜 오리처럼 음식도 먹고 헤엄도 치고 포도주도 마시고 해서 파리의 명물이었답니다. 온 관광객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이 기계 오리를 보러. 정말로 유명한, 그러니까 물장구도 치고 모리처럼 이런 오리였다는 거예요. 아마 톱니바퀴로 뭔가를 안에서 움직이게끔 그렇죠. 만들었겠죠. 그건 대단하죠. 그거 어떻게 앞서가시는데 내가 할 얘기가 없네. 맞아요. 근데 그 도면이 네. 부실됐어요. 그 도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물론 기계 오리도 없어졌고. 근데 이거는 그때 기록이 나와 있는데 진짜로 그렇다는 거거든요. 포도주를 석잔까지 마셨다죠. 아 이게 무슨 정말 뭐지 귀신이 고갈 노릇이야. 근데 그렇게 해서 자크드 복황성은 로봇 역사의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자, 그러고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로봇을 만드는 기술로 사람을 닮은 로봇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파베르라는 그 분은 인조인간도 만들고 특히 우리가 위대하다고 존경하는 발명한 토마스 앤더슨도 말하는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 속의 자동장치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의 그 실제 물건을 모아놨으면 좋겠죠. 있으면 정말 엄청나죠. 근데 그걸 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명지대학의 백성현 교수라고 네. 그 안티크, 그러니까 안티크란 게 이제 네. 그 고물 네. 같은 그래서 안티크 박물관을 로봇 박물관을 종로 해화동 근처에 하나 만들어. 봤어요. 로봇 그게 박물관. 바로 그 가시면 인사동 일길 앞에 있어요. 이렇게 네. 저렇게 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들어갈래도 안 들어가는데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그 문제. 유추할 수 있겠죠. 네, 이런 그 참- 우리 그 참- 현대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걸 만들었을 거야라는 게 그 충분히 자기 유추가 사진을 가능하니까. 그래서 한때 그 박원순 시장이 살아계실 때 가봐야 그거를 되겠다. 저기 어디죠? 세종대학 근처 어린이 대공원인가? 네. 거기다 하나 해보자 해서 그때 제가 회의도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네.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는 정말 국가적인 아주 보물이에요. 네, 그렇죠. 그분이 혼자 다 모아놨어요. 안티크 한번 꼭 박물관. 가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가볼 보시는 만한. 분들도 네. 제가 기억으로는 인사동 일길 앞에서 본 것 같은데 해화동 인사동이죠? 그 해화동인가요? 옮기셨나요? 그때는 그 로봇 박물관을 치면 될 것 같아요. 그때 한번 이런 거는 우리 저도 자녀분들 이제 데리고 좀 그쪽에 네. 관심이 멀어져야 하는데 그때 벌써 얼마입니까? 박원순 시장 살아계실 때 서울시장실에 가가지고 저 네. 2번 들어가 봤어요. 그 회의 때문에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꼭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제는 드디어 우리 21세기 그러니까 로봇은 종류가 많아요. 뭐 사람처럼 생길 필요도 없고 네. 일만 잘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영접공처럼 생기기도 하고. 근데 이제 특별히 오늘은 그 신과 네, 인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사람을 닮은 로봇. 그게 네. 바로 휴머노이드 네. 로봇이라고 하죠. 그럼 휴머노이드 로봇의 그 세계 기술 최고가 누구 같아요? 이 로봇의 이 기술 분야의 최고가 세계 최고가 누구 같아요? 어느 나라? 파라셀스도 몰랐는데 제가 아직 알겠습니까? 일본입니다. 일본. 일본이 로봇 최강자죠. 나라로? 네, 나라로 그렇죠. 치면 일본. 미국도 어떤 면에서 일본이 쳐요. 특히 휴머노이드 분야에서는 네. 일본이 너무너무 앞서갑니다. 그 아톰이라는 영화 만화도 있잖아요. 아톰, 그쵸? 아톰이 뭐냐? 2차 대전 때 실패하고 일본이 참 전쟁에 지고 온 국민이 우울증에 빠졌을 때 아톰이 나와가지고 일본 국민한테 희망을 불러주는 게 바로 아톰이에요. 그 그래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만화 역할이.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보고 희망을 얻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네요. 우리도 있잖아요. 뭐지 로봇 네.
그러니까 로봇 아톰은 태권브이. 예, 태권 A가 아톰이 원자 아니에요, 원자.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자기들 원자 폭탄에 당했으니까 오직했으면 일본 사람들이 아, 아톰 이름이 또 아톰이- 그런 스토리가 아톰 있어요. 원자 그래 그런 얘기. 카펜터님이 지금 바로 지어낸 거 아니고요? 정말 내가 아무리 내가 아, 또 환상- 이것도 저만 무식했을까요? 제가 신화를 그랬어요? 좋아해도 그런 오. 그 숨은 역사에서 아톰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한국에는 아직 그런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그런 아니요, 아톰은 한국에서도 유명했죠. 제가 엄청 그러니까 우리 아무 나라 거라니까 네. 그거 말고 많아요. 뭐 네. 그랜다이전가 있고 다 그쵸. 일본 로봇이고 많은데 한국에서 그런 아이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만세를 하는데 한국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거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 로버트 태권브이. 태권브이 있는데 그래서 그 휴머노이드 로봇 네. 사람을 담은 로봇을 만든 게 일본이다. 네. 그러면 사람 키 크기까지도 사람처럼 비슷한 로봇이 언제 나왔을까? 인류 역사상 1913년이니까 벌써 한 50년 전에. 이제 20세기부터 이제 슬슬 확 발전이 왜냐하면 됐네요. 로봇 만들려면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돼야 하거든요. 인공지능도 물론이고 뭐 네. 금속 기술 뭐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 총화가 이제 센서 기술도 있고 많이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1913년에 어디서 만들었냐면 와세다 대학. 그래서 와세다 로봇에서 와봇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1913년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하고 똑같이 거의 똑같은 로봇이 나온 해다. 50년 됐다.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린 건 이런 걸 아시는 분이라야 인공지능을 알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인공지능이 아닌데 자꾸 우리나라 인공지능을 뭐 하늘에 떨어진 무슨 신기한 것처럼 이런 역사에 누적된 결과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너무 환상적으로 봐요, 한국에서는. 우리나라 운명을 걸은 것처럼. 벌써 50년 전에 이 로봇 이때부터 인공지능이 시작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닌데 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정치인들이 그렇게 조작해서는 몰라도 무슨 인공지능이 갑자기 뭐 우리 인류를 구하고 인간을 구할 것처럼 아니에요. 옛날부터 했어요. 그렇게 옛날부터. 생각 안 해요. 옛날부터 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의 비판론자인데요. 네. 뭘 새삼스럽게 그러냐. 네. 1973년에 와본 나온 거 아느냐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인공지능 얘기를 하느냐. 50년 전에 사람 닮은 50년 나왔다니까요. 그럼 50년 지났으니까 앞으로 50년 지나면 또 어떻게 나오겠죠. 네. 그럼 또 인공지능의 미래가 유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산이 안 넣고. 이거는 카펜터니 아마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왜 요즘에 인공지능 하고 50년 전에는 몰랐냐면 그때는 SNS가 이렇게 많이 정보가 대중화되지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카펜터님처럼 전문 이런 과학자분들은 알 수 있는데 저처럼 민간인들은 그게 발명이 돼도 뭔지 바로바로 모르니까.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뭐가 나오면 바로바로 확산이 돼버리니까 다 모두가 전문가가 돼버리는 지금 거죠. 가드너가 저한테 심한 말 하게 할 기회를 주시는구만. 네, 하세요. 저는 그렇게까지 뭐 그것도 이름 네. 맞습니다만 네. 그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몰려다니는 분위기가 그거 있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공지능도 1953년에 생겼거든요. 그때 우리나라가 너무 살기도 바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벌써 그거까지는- 역사가 네. 한참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또 요새 한국에서 인기 있는 인공지능이 딥러닝이죠. 네. 딥러닝은 그 인공지능은 큰 바다에 조그만 섬에 불과해요. 근데 그걸 전부인양 착각들 하고 있어요. 인간은 말도 하고 보고 걷고 학습하고 네. 단지 딥러닝은 학습의 일부예요. 우리 인간 기능의 일부 네. 학습. 네, 그 그쵸. 딥러닝. 그쵸. 그거를 그 카나다의 제프리 힌턴이라는 사람이 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2008, 9년인데 그때 아무도 관심 안 가졌어요. 그러다가 알파고 때문에 2016년에 알파고가 이사들 이기니까 그때 그렇죠. 왜 이러냐 새삼스럽게. 그 전에 좀 관심 갖지. 그러니까 매사가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이슈몰이 뭔가 이슈가 있을 때 제가 목숨 걸고 하는 청색 기술 네.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그렇죠. 똑같아요. 어느 한 순간 뭐 또 왜 그게- 어느 한순간 그렇게 있었는데 불쾌해요. 왜 차분히 준비 않고 한 말씀 더 드리면 G20 선진국 20개 국가에서 그 연구민 혁신 장관회의 우리나라는 과기부 장관회의예요. 네. 거기에서 10월 28일 날 합의를 봤어요. 네. 뭘? 청색 경제를 위한 신기술을 개발하자. 이거 청색 기술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관심 안 가져요. 왜냐? 뭐 사고가 터져야 해요. 그럼 이상하다. 왜 기업인들 멍청하냐?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지금 부산이 2030 엑스포 유치하려고 난리죠. 네. 유치해야죠. 근데 부산의 유엔 해비타트가 네. 기후변화 시대에 네. 해수면 상승하는 데이터를 뽑으려고 네. 해상 도시를 만들어요. 근데 딱 부산이 제 1호로 됐어요. 이건 우리나라 돈 한 푼도 안 들어요. 다 유엔 돈으로 해상 도시를 만들어요.
이거 얼마나 행운이에요. 왜 그러냐? 그렇죠. 부산이 파도나 태풍이 딱 맞답니다. 조건이. 이걸 모델로 하자. 데이터를 뽑으려고. 이게 성공하면 한 30개를 지구에 만든다는 지구촌에. 근데 1호예요. 근데 그걸 만드는 사장이 오션익선을 해서 사장이 한국에 와서 연설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네. 브루테크 기업이다. 청석기술 기업이다. 네.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부산 해상도시를 청석기술로 만들겠다. 그럼 보세요. 이미 유엔 차원에서 청석기술이 쓰임새가 네. 확인됐고 G20 선진. 네. 그러면 청석기술에 방방 뛰어야 하거든요. 네.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왜냐? 알파고는 사건이 터져야 한번. 그 제가 답답한 게 제가 왜 인공지능에 대해서 비판적이냐. 네. 똑같다는 거예요. 인공지능도 왜 이러냐. 이렇게 저한테 심한 말 시키려고 기회 아니에요. 주셨는데 지금 정말 저기 오늘 우리 신화 로봇에 대한 이미 지나온 얘기라는 것보다 지금 카펜터님 눈에 레이저가 아주 빛이 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훨씬 더 우리가 오늘 이 부에서는요, 우리 로봇에 대한 부분을 시작을 하려고 했지만 지금 카펜터님이 하신 얘기가 오히려 지금의 얘기.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진짜로 그렇게 이슈가 돼야지 사람들이 안다라는 부분 정말 정확한 것 같고요. 청색 기술도 분명히 저는 이 묵은지처럼 지금 이게 있고 나면 이제 분명히 한 내년에는 팡 터질 겁니다. 그러니까 죄송해요. 지금 11월 달인데 네, G20가 10월 28일, 네, 부산 해상도시가 10월 25일. 그러면 경제면은 톱뉴스로 떠야 합니다. 아 이제 드디어 청석기 시대가 열렸다. 하자. 부산 해상도시를 만들잖아요. 이미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준비하고 이제 있는데 오픈될 일만 남았죠. 그래서 똑같이 준비하자마자 팡 그러니까 터지면 그러듯이 안 되죠. 인공지능도 네. 제프리 힌턴이 딥러닝을 만들고 한 몇 년 지나서 한국에 그때서 저런 게 있네. 왜 이 말씀 드리냐. 네. 국가적인 손실인 게 네. 잘 들어보세요. 네. 딥러닝 만드는 회사가 네. 여기 알파고 한 데가 딥마인드거든요. 네. 조그만 회사였어요. 네. 이름도 없던. 네. 되게 알파고로 완전히 커졌어요. 네. 그렇다면 그 전에라도 네. 인공지능을 관심 가졌으면 네. 조그만 회사들, 외국의 조그만 회사들한테 투자를 해서 기술 도입했으면 빠를 텐데 이제 커진 뒤에 오면 베팅할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 청색 기술도 조용할 때 저희가 청색 기술 회사 명단 100개 이상 가지고 있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그 회사를 접촉하면 되는데 기술을 싸게 살 수 있잖아요. 네. 나중에 전 세계적인 문제가 돼서 할 때 값이 올라가 있다 이거 손해라는 거거든. 눈치들이 없어. 무슨 제가 드리는 말씀이 왜 손실을 보냐. 지금 얼른 저한테 명단이 있어요. 100개가. 그럼 그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기술 제휴하든 자본 투자하든 해서 우리 걸로 가까이 해두면 되는데 몇 년 지나서 만약 부산 해상도시가 팍 터졌다. 청석기술 회사다. 도시다. 그때 이제 그 회사들 값이 올라간 데 가면 돈을 몇 배 주고도 안 되니까 이게 멍청한 짓을 그냥 경제기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자, 지금 저희가 이게 로봇과 지금 상관이 로봇. 없는 청색 그래서 기술에 대해서 그냥 와서다 대학 칭찬하다가 조금 이인식 제3년에 카펜터님이 열변을 토하셨는데요. 자, 지금 이 한 5분 정도 우리가 이 부분을 번외로 했지만 이게 엄청난 나중에 모든 대중이 전 세계인들이 인식을 하는 그날이 오면 요 영상, 요 지금 우리 카펜터님이 답답해하는 이 말씀이 나중에 증거자료가 될 1분만 겁니다. 더 드릴게요. 네. 미네르바 대학 있죠. 네. 그건 좀 최고의 대학. 네. 근데 그 총장이 8월 17일 날 한국에 인터뷰를 했어요. 네. 날짜까지 있지 않아요. 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서울에다가 네. 환경 분야 네. 연구창 허브를 만들겠다. 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우리 젊은 애들 돈 몇 푼 들여서 네. 연구시켜가지고 특허 다 가져가 버려요. 환경 분야 그치. 새로 할 일은 전생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난 빨리 하자. 돈 몇 푼 안 들여요. 분명히 내년 우리나라는 또 저기 카펜터님 느리긴 하지만 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한 번 뭐가 이슈가 되면 되게 빠르잖아요. 지금 이게 다 연결고리가 되는 게 아직 연결하는 하나의 힘이 없어서 그렇지 초등학교도 지금 애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강의실이 지금 교실이 다 비거든요. 그래서 교실을 다 새롭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공교육 쪽에서도 거기다 뭘 만드는지 아세요? 생태계 교실을 만들어요. 지금 생태 교육을 해야 하니까. 생태 그죠? 교실을 따로 거기다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초등학교에서부터 지금 그게 공교육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는 게 아니라 청색 기술에 대한 지금 인지가 이 설명보다 그거 하고 싶네. 네, 충동이 들어. 네, 오늘 이제 요거 얘기하고 여기까지 우리 하고, 마지막에 예. 로봇은 뭐 그러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보여만 드려야 되겠네요. 그래도 이거 꼭 설명해야 해요. 네. 쪽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원초적 질문. 그리고 현재 한국 사회에서 꼭 물어야 할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인공지능이 한국 사람 열병에 취해 있는데 네. 그러면 인공지능의 종착점이 어디냐? 네. 근데 인공지능 용어를 난 싫어하고 좋아하는 게 기계지능, 머신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이 뭐냐면 기계가 사람을 닮는 건데 네. 구태여 기계가 사람 안 닮아도 돼요. 기계 스스로 영리해지면 돼요. 어? 그래서 기계지능, 머신 인텔리전스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럼 기계가 가다 보면 지구상의 경쟁자가 누구죠? 인간이죠. 네. 그러니까 인간을 경쟁에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궁극적인 관심인데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이 담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담론이 좋아서 포스트 휴먼도 날리고 그러는데 철학자들이 뛰어들어서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휴먼에 넘어가야 하는 그 다음 네. 장인데 특이점입니다. 특이점. 특이점. 특이점은 그 한국에서 꽤 유명한 용어가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그 버너빈지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재밌어요. 이런 특이점이 정말로 100% 과학적인 용어인데 이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이 또 알고 보면 SF 작가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요, 제가 전 세계를 영어 만들고 해도 제가 박사학위가 없잖아요. 잘 안 믿어요. 외국은 안 그래요.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꿈꾸는 비전너리, 꿈꾸는 사람들이 지배를 해요. 근데 한국은 이상하게 뭘 일이 있으면 꼭 신원조회를 해요. 갖고 미국에서 학위 딴난다. 그러고 그 말인데 이게 또 보면 버너빈지도 일개 SF 작가예요. 근데 SF 작가가 말도 책에서 나왔으니까 영화에서. 근데 SF 작가가 만든 용어가 특이점이에요. 그게 뭐라고 했냐면 기술적 특이점. 이 용어를 만들어서 오늘날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는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과학자 아니에요. SF 작가가 만든 용어가 지금 과학을 지배한다니까요. 외국은 다 그래요. 온다. 외국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버너빈지가 1993년에 다가오는 기술적 특이점 시대 이게 뭐냐면 바로 포스트 휴먼. 포스트 휴먼은 나중에 설명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인간을 이렇게 우리 현재 살아있는 호모 사피엔스 우리 인간 다음에 나타난 인간 포스트 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특이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인간을 앞서는 지능 면에서 네. 그런 기계가 나타나는 시기 바로 그 시기를 특이점이라 하자고 정의를 내렸어요. 아, 그 시기. 특이점, 싱귤레리티 포인트. 미국에는 싱귤레리티는 그 대학까지 있습니다. 레이 커즈와이를 만드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네. 생명공학 잘 보세요. 생명공학, 신경공학 우리나라에서 뇌과학이라는데 신경공학, 정보기술 이 세 가지 3대 기술의 발달로 2030년 이전에 기계가 인간을 지능에서 앞서갈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공학 기술, 그다음에 신경공학, 뇌과학 기술, 정보 이 3대 기술이 발달해서 2030년 몇 년 안 남았죠. 그걸 1944년에 예측을 한 거, 예언을 한 거네요. 93년에 예측했는데 약간 이건 좀 너무 낙관론이죠. 네. 근데 그렇게 돼서 있는데 그 특이점이란 버너빈지가 만든 용어로 떼돈을 번 사람이 바로 레이 커즈와일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이 버너빈지의 개념을 갖다가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 한국에 번역한 정말 두꺼운 책인데 신기해요. 이 책을 굉장히 많이 한국에서 사봤다거든요. 그렇다 누가 사볼까? 저는 저 책이 제가 아는 그 김영사에서 나온 책인데 저는 저 책을 A4 한 10장으로 요약하면 끝난다고 봐요. 더 읽을 것도 없어요. 이렇게 두꺼운데 밤새서 본다고 해서 한국 사람은 진짜 현학적이다. 한국에서는 과학책 보는 걸 굉장히 잘하고 그래요. 그래서 왜 저럴까? 코스모스 엄청 봐요. 또 인문학 하는 애들이 겉멋이 들으는 몰라도. 그래도 나는 그 기초의 싫어해요. 시조를 읽는 거죠. 아, 근데 과학은 팩트예요. 그러니까 특이점이 온다? 저한테 부탁하면 온 거지 100장 정도 요약하면 그거만 보면 이 바쁜 세상에 몰라 다 보죠. 저거 근데 그게 빨리 팔려야 하든지 제가 시니컬한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네, 매우 시니컬했습니다. 레이 커즈 낸 책이 2005년에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한 얘기가 2030년 전후에 역시 사람과 기계의 지능이 엎어진다. 뭐 진짜 궁금하시죠? 진짜 그럴까요? 전문가 견해가 궁금하시죠? 이거는 남들 뭐 제가 한번 설명해 볼까요? 그러면 정말로 특이점이 올까요? 언제? 궁금하시죠? 네. 뭐 특이점이 뭐라겠어요? 기계가 사람을 앞서는 거 네. 올까요? 안 올까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그러니까 1953년에 인공지능이 탄생했거든요. 50주년 되는 해 2006년에 인공지능 전문가 회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50주년. 거기서 뭘 앙케이트를 내냐면 그 전문가들한테 인공지능 100년이 되는 것, 즉 2056년, 그러니까 2005년에 50년 뒤가 되겠죠. 그러니까 2005년에 회의를 하면서 50년 뒤에, 2050년 뒤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앞서갈까 앙케이트를 했어요. 답이 궁금하시죠? 네. 어떻게 나왔을까요? 전문가들이 했으니까 일반인이 아니고.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18%가 맞다. 2056년 되면 기계가 인간을 앞서갈 거다. 진행면에서 18%. 그 다음에 엇비슷할 거다 하면서 2056년 지나야 앞서갈 거다. 한 사람이 41%. 그러니까 2056년이건 아니건 언젠가는 기계가 인간을 앞서간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59%. 중요한 건 41%가 아니야. 무슨 소리야. 기계는 인간을 앞서갈 수 없어서 거의 6대 4지만 이 40%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즉 우리나라 분위기는 완전히 기계가 인간을 앞서간다는 분위기가 대세예요. 대세.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새 광고 문구 보면 초연결, 초지능 시대가 온다고 해서 이러는 멍텅구리 광고가 어디 있어요? 초연결 시대는 맞아요. 초지능? 말씀드렸죠. 초지능이 뭐냐면 기계가 인간을 앞서가는데 전문가도 40%가 그런 시대가 안 온다는데 일반인들이 한국에서는 초지능 사회가 온다고 해서 야 이거 이상한 사회에 산다. 한국 이상한 사회에 산다고 생각해요. 기술력이 그만큼 개발한다는 거예요. 안 돼. 그렇더라도 과학적으로 알고 얘기를 해야지. 네. 언제 한국에 초연결 초지능 사회가 옵니까? 지금 광고 보세요. 온통 삼성, SK, LG 다 초연결 사회에 자기들이 물건 판매한다는데 난 돈 납득이 안 나요. 기술력이 개발이 된다라는 거죠. 전 그래도 세계 영어를 기술력이. 써도 초지능 영어는 네. 좀 안 썼으면 좋겠다. 네. 자, 그런 말씀드리고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인공지능 얘기를 했습니다. 2050년 네. 인공지능이 만들 변화가 궁금하시죠? 10가지 변화. 네. 여기서 한 가지. 서점에 가보시면 인공지능 책이 본물을 이루어요. 그 많은 책을 다 사보실 수 없잖아요. 네. 또 전문서도 많고. 그래서 제가 딱 한 권만 소개하라 그러면 바로 이 책을 소개합니다. 생각하는 기계. 토비 월시가 쓴 책이 호주에 정말 이 책 잘 썼어요. 누구나 볼 수 있게. 근데 이 책이 별로 안 팔려요. 왜냐? 네. 조그만 출판사가 내가지고. 한국은 출판사가 카야도 사봐요. 한국 사람 책 보는 그 기준이 참 별나요. 그래서 인공지능 공부를 꼭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꼭 이 책 한 권이면 된다. 생각하는 이 기계. 한 권으로 해결돼요. 네. 다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그 10대 변화, 2050년 어떤 세상이 올까요? 이건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율주행 자동차 생긴다? 지금도 벌써 만들고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도. 컴퓨터 가정의 시대. 집에서 이제 컴퓨터가 의사가 진찰해주죠. 맞죠? 메타버스 시대가 벌써 왔는데 조금 지나면 가상과 현실 구분이 없어진다. 맞죠? 컴퓨터가 인간을 채용하고 해간다. 이미 로봇 상사가 생겨서 여기서 로봇이 인사 고과를 한다니까. 그다음에 모든 지시는 음성 대화로 한다. 우리나라 벌써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범죄가 유행할 거다. 지금도 있고. 로봇 스포츠팀 이건 이제 로봇 축구팀이 생겨서 로봇끼리 축구 시합을 하는 세상이 온다. 2050년이면 앞으로 30년 남았으니까 가능할 거고. 그다음 무인 수성, 그다음 로봇이 뉴스를 제작한다. 로봇 기자가 등장해서 신문 기자들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진 세상이 오는 거고. 이 애언 중에 제일 10번째 애언이 제일 중요합니다. 디지털 복제인간, 디지털 쌍둥이. 나하고 똑같은 존재가 컴퓨터 화면에서 왔다 갔다. 현재 아바타라든가 이야기 나오는데 이제 진짜 똑같은 분신이 나타나는 세상에 와서 인공지능이 10대 변화가 이건데 이걸 들어보시고 뭘 느끼셨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30년 뒤 2050년에 인공지능이 생겨서 사회에 몰고 올 정말 중요한 10대 변화가 이겁니다. 별로 달라질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너무 과신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온통 우리나라 매스컴이 정부 정책을 위해서 하는데 기껏 30년 뒤에도 현재 일어난 일들 말고 더 일어날 일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공지능 전문가들도 그냥 얼레발 설레발 과대망상에 빠져 있는데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결국 이런 사회가 와요. 그러니까 별로 걱정할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사회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 방법. 똑같이 그 토비 월시책에 나와 있는데 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십시오. 천재가 되거나 네. 정서지능이 뛰어나거나 창의력이 있거나. 이건 뭐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코딩 실력도 갖추란 뜻이에요. 이제는 코딩 실력이 없으면 인공지능 사회 지금도 그런데 생존할 수 없어. 경쟁이 그래서 그 기술적으로 탁월한 괴짜 즉 컴퓨터 프로그램 정도 하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천재적인 사람처럼 돼야 먹고 산다. 그쵸. 그다음에 이제 중에 정서지능. 컴퓨터가 기계라 우리 인간처럼 정서 기능이 별로 없어요. 이건 왜냐 정서는
우리 이성처럼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슬프고 배고프고 울고 짜증나고 뭐 혐오하고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인공 정서 기능은 로봇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을 다루고 컴퓨터를 다룰 때 정서 기능이 뛰어난 사람이 그걸 잘 다룰 수 있다 해서 정서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되라. 그 뭐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 당연하죠. 기계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인간의 창의력을 따라오기 힘들다는 게 뭐 대체적인 결론이니까 창의력이 뛰어나고 특히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뛰어나고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유명한 직업이 뭔지 아세요? 목수입니다. 목수. 우리 저기 가드너 카펜터. 제가 카펜터 한 이유가 네. 바로 그 대목입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네. 목수같이 이렇게 원시적인 직업 같지만 그쵸. 정말로 이제 앞으로 점점 갈수록 그린이 그런 쪽으로 그린이 그래서 키워드 색깔이 가장 부의 그러니까 색깔이 되는 제가 거죠. 카펜터입니다. 목수. 네. 가드너. 다시 한번 총정리. 기계가 네. 사람을 두 가지 측면에서 압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뭐였죠? 카펜터님도 쓰셨네요. 하나가 뭐냐? 기계. 초지능이 그러니까 초지능이라는 이제 용어를 초지능기가 될 것이냐? 네. 진짜 중요한 두 번째. 네. 어디서 새끼를 낳을 수 있느냐? 네. 그걸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계가 사람을 능가하려면 머리도 좋아야지만 새끼도 낳아야 하잖아요. 사람처럼 새끼도 못 낳은 게 무슨 인간보다 훌륭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 두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초지능은 닉 보스트롬이라고 스웨덴 출신인데 영국 옥스퍼드 대학 철학과 그 사람이 이제 만든 개념이라 슈퍼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특이적인 건 좀 다른 개념인데 그 초지능 개념을 가장 현실적으로 소개한 사람이 한스 모라백입니다. 이 책을 썼어요. 1988년에 마인드 칠드런. 제가 과학 글쟁이로 먹고 삽니다만은 이 책 신세를 많이 졌어요. 제가 국내에서 이 책을 제일 먼저 구해가지고 1992년에 칼럼에 썼으니까 벌써 30년 전에. 네. 근데 지금도 이 논의가 유효해요. 네. 이 마인드 칠드런. 그런데 저기 한스 모라백은 이 책 하나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 별 볼 일 없는 그냥 그런 로봇 공학전 이 책이 고전이 되면서 인류 역사에 영원히 남아요. 저는 책을 썼습니다. 이런 책을 못 써서 정말 한스러워요. 통탄스러워요. 이 책이 잡잖아요. 이 책 한 권 가지고. 근데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2050년이 되면 중요한 2050년이 되면 로봇이 사람의 지능을 앞서간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거, 배우는 거, 말하는 걸 모든 걸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그 로봇에 넣어줘요. 머릿속에. 우리는 뭘 하나 배우려면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겨우 몇십 년 공부를 해갖고 뭘 아는데 이제 로봇은 어떻게 된다고? 우리 몇천 년의 인류의 모든 자산 역사를 소프트웨어로 넣어주면 그냥 몇 분 만에 학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년에 걸릴 거를 로봇은 단 2, 3분에 알게 돼요. 경쟁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로봇은 우리 인류의 문화를 다 물려받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섹스를 해서 난 자식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의 자식이다 해서 만든 용어가 이 마인드 칠드런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우리 자식이에요. 근데 몸으로 난 자식, 마음으로 난 자식, 마인드 칠드런이 2050년이 되면 지구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마인드 칠드런은 정말 유명한 용어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좀 환상적이면서 뭐 이런 얘기까지 하나 할 정도인데 기계가 사람처럼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네. 이건 정말 제가 30년 동안 공부하면서 글 쓰면서 끊임없이 도전한 주제인데요. 이 오히려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카펜터님. 로봇이 자식을 낳고 로봇이 인간을 앞선다기보다도 오히려 인간이 로봇화 되면서 인간이 오히려 로봇 쪽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포스트 휴먼이거든요. 네. 나중에 거기서 이제 이렇게 뭐 자식을 네, 다음 이런 시간에 개념까지 단순히 사이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기계 이번 기계인데 그 사무엘 버틀러라고 영국의 작가인데 호주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그 찰스 다윈의 지다를 보고 쇼크로 먹어가지고 쓴 책이 찰스 다윈 지다름이 뭐죠? 생물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기계도 진화할 수 있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에레온이라는 소설책을 썼는데 에레온이라는 소설책을 읽어보시면요. 기계가 자식을 낳아요. 근데 그건 뭐 소설, 좋아. 네. 근데 과학자가 등장해서 그 유명한 에릭 드렉슬러, 나노기술의 창조자, 시조가 1986년에 이 그림이 나온 책, 창조 애니서인데 거기에서 드디어 얘기를 합니다. 나노기술이 발전하면 자기 증식, 자기 스스로 자기를 닮은 복사본을 만드는 기계가 등장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근데 건데요. 워낙 옛날 일에서 상상을 하신 거 아닐까요? 이거는 과학자인데 네. 그런데 이 사람 얘기 그래요. 그러면 잘 보세요. 눈에도 안 보이는 로봇을 쓰레기를 제거하려고 보내는데 그 쓰레기를 제거하러 간 로봇이 자기 증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지구가 로봇대로 덮여요. 그걸 그레이구, 잿빛 덩어리로 바뀝니다. 그 상상을 해요. 이 에릭 드렉슬러. 이 사람이 MIT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못 받아요. 너무 이런 얘기를 하니 그래서 박사학위를 못 받고 있는데 인공지능의 대가 마빈 민스키가 보증을 서서 겨우겨우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오늘날은 그러니까 그 당시 1986년만 해도 다 이런 얘기가 뻥이다 무슨 이런 근데 지금은 이게 현실화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이 중요하고 상상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를 받들어 가지고 빌 조이라고 미국의 썬마이크로의 정말 선임 과학자가 논문을 발표한 게 2000년 이거 진짜 엄청난 논문이 나왔어요. 와이어드 잡지. 와이어드라고 IT 전문 잡지인데 그게 무슨 글을 발표했느냐? 네.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Why the future does not need us? 왜 우리는 미래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될 것인가? 우리 인간이 미래에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인 엄청난 폭풍을 몰고 온 논문이에요. 한국에서 아무도 이 논문을 소개 안 했어요. 이 논문이 나왔는데 국내에서 네. 소개를 해야 하잖아요. 네. 딱 두 군데 소개했어요. 네. 놀랍게도. 조선일보 일면에 한 줄 써졌어요. 역시 조선일보. 네. 근데 이게 전문을 읽어야 하잖아요. 네. 아, 전문을 누가 소개하셨습니까? 신동학, 올간조선, 과학동학. 아,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건 정말 한국 사회가 이렇게 버티는 힘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버텨요. 전혀 과학과 관계없는 녹색평론의 김종철 선생이 이걸 전체를 번역해서 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종철 선생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김종철 선생님이 녹색평론에 이 논문을 실지 않았으면 우린 구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길어요. 명문입니다 이게. 이거를 100% 번역해서 네. 녹색평론에 게재를 했어요. 제가 만세를 불렀어요. 와, 이래 한국 사회가 희망이 있구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요소에서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 읽어봤는데 그 논문의 요지가 뭐냐면 GNR, 이거 상식입니다. G, 제네틱 엔지니어링, 유전공학, N, 나노로봇, 나노기술, 로봇. 그래서 GNR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면 조만간 로봇이 인간을 압도하는 자기증식 기능 때문에 인간이 필요가 없어진 세상이 온다. 이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어요. 그 논문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그대로 소설로 만든 사람이 마이클 크라이튼. 그 먹이라는 소설에 번역판도 나와서 제가 해설도 썼습니다. 그 먹이가 누군지 아세요? 먹이. 사람이요? 사람이 그 아까 말한 그 에레트르스 말대로 나노 로봇이 막 증식을 하잖아요. 해서 나중에 사람을 잡아먹어버려요. 근데 뭐 비관적으로 우리가 뭐 기계가 로봇이 우리 인간을 침해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비관적인 얘기를 한다기보다도 이렇게 앞서서 시나리오를 써주신 분들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더 미리 조심하고 공부하고 우리가 더 윤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할 수 있는 아마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현재 수다점이. 오늘 너무 자, 격렬하게 토론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었죠. 네. 살아있는 자, 우리가 피그말리온 우리 신화에서 항상 상상 속에서 우리 피그말리온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프랑켄슈타인이 메리 셀리 우리 여자분이 쓰신 파라셀수스. 네, 결국은 거기서도 앞으로는 이게 나중에 프랑켄슈타인이 사람 박사를 그 괴물이 프랑켄슈타인을 죽이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이 나올 수 있는 화 이걸 미리 알려주시는 괴물은 거잖아요. 프랑켄슈타인 죽이지 않고 애인을 죽이고 애인 죽이고 프랑켄슈타인 맞아요. 스스로가 찾아다니다가 스스로 찾아다니다가 죽고. 죽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많은 생각이 머리가 좀 띵해져요. 띵해지고 오히려 지금 오늘은 전체적으로 과거에서부터 어떻게 로봇이랑 이렇게 발달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얘기를 박사님이 팩트적인 접근을 이제 해주신 거고 그럼 우리가 이것을 미리 예측하는 부분을 어떻게 조심하고 역행할 수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뭘 조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다음번에
따로 한번 얘기를 따로 한번 특히 해보면 좋을 것 빌조이 같아요. 얘기라든가 놀랍잖아요. 네, 예전에 얘기했던 분들의 얘기를 떠나서 이제 지금의 우리의 얘기를 한번 그래. 해보는 네, 시간을 따로 한번 한번. 가져보면 좋죠.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아주 그냥 열띤 열렬. 토론했어요. 정석 기술까지 얘기를 네. 열렬하게. 네,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조경이 있는 세계정원 조경희 가드너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